우선 그 암호화폐 논란에 대해서 뭐 여러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워낙 많이 언급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깊이 있게 또 하진 않고요. 네. 근데 이제 딱 한 말씀 뭐 하신다고 그러면 정리한다고 그러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 방송에 나가가지고 제발 화폐라는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으니까 예. 그 얘기는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다 이제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는 가상자산이 뭐 쓰레기라든지 내재 가치가 없다든지 그런 말은 안 합니다. 그 자체가 가능성이 있고 투자 가능성이 있다는 가치가 있다고 사람들이 그걸 사는 거니까 제가 그걸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닌데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선전하는 말은 한 번은 되짚어봐라. 네. 그 바탕에는 기존의 금융기관들은 타도의 대상이고 그 비효율적인 것이고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거다. 금융기관 없이 우리끼리 직거래하면 좋은 거 아니야? 그게 이제 디파이라고 해서 지금 탈중앙화 금융이라는 말을 또 만들고 금융기관의 원장이 왜 필요해? 우리끼리 원장 관리를 하면 되지. 분산 원장. 우리끼리 우리 식대로 살자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좀 불건전한 생각이다. 좋으면 투자하는 것이지. 저는 그래서 가상화폐를 디지털 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트라고 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 난 저거 별로 안 이쁜데 하고 미취의 기관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한테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고호 그림을 좋아한다고 피카소를 싫어할 이유가 없고 미술을 좋아한다고 음악을 싫어할 이유도 없는 비경합성이 있는데 이 가상자산을 투자하는 사람들의 상당수 마음에는 기존의 금융기관들은 다 때려잡을 것이고 다 썩어 빠진 것이고 없어져야 될 것이고 탈중앙화가 좋은 거고 막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는 거의 선동이다. 조지 오월의 동물농장에 있는 그 동물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두 다리 짐승은 죽일 놈이고 네 다리 짐승은 훌륭한 짐승이다라는 그런 흑백 논리하고 그 적개심을 갖고 있는 생각인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국회에서 가상자산을 뭐 제도화하자는 입법 움직임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보좌관들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이 법안에 담겨 있는 정신이 혹시 무정부주의는 아니냐. 그거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거는 좀 위험한 거 아닌가 해서 투자하시는 건 좋은데 이건 뭐 미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얼마든지 그건 제가 막을 거는 아닌데 탈중앙화, 금융기관은 없어져야 될 거고 뭐 이렇게 되면 없어져야 될 게 금융기관만 있는 게 아니고요. 부동산 거래할 때는 복속방도 없어져야 되고요. 뭐 농산물 사 먹을 때는 중개상도 없어져야 되고요. 다 직거래가 뭐 최고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문명의 후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행을 가더라도 여행사가 왜 있어야 돼? 내가 해외여행 가면 거기 민박하는 사람하고 바로 연락하고 뭐 항공사하고 직거래해가지고 표 사고 그러면 되지. 그런 생각 아니에요. 그래서 좀 그건 뚱딴지 같은 논리다. 해서 그거를 제가 좀 시간이 길었습니다만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만든 DM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리브라라고 하다가 요거는 이제 중앙 국가에서 뭐 뒷받침해주는 달러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하는 즉 스테이블 코인인데 요건 좀 다르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쪽의 어떤 코인들은 또 좀 인정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인정 여부라는 단어가 좀 애매한데요. 저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아주 피식 웃었어요. 그럼 기존의 금융기관들은 바본가? 그 생각을 못 합니까? 누가 돈을 맡기면 요거를 1달러와 거의 비슷한 가치를 유지해 주면서 당신들이 원하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물건 살 때 지급할 수도 있고 수익성과 유동성을 다 갖춰주겠다. 안정성을 다 갖춰주겠다. 50년 전에 그렇게 해서 나온 상품이 CMA하고 MMF입니다. 그죠? 어음이나 채권, 단기 채권 투자해가지고 100달러 맡기면 거의 100달러랑 비슷한데 언제든지 송금도 할 수 있고 근데 한 달쯤 있으면 105달러로 돼 있을 겁니다. 이런 거죠. 페이스북이 DM이라는 이름이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룩한 이름으로요. 금융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때려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페이스북의 본질을 굉장히 흐리는 이상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정직하지가 못하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나왔을 때 미국 의회가 들고 일어나서 그 청문회를 하고 다그친 이유는요. 뭐 달러와 패권이 흔들릴까봐 그게 아니고요. 원래 유사수신업이라고 그러는 건 사기꾼이 하는 건데 페이스북이라는 거대한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유사수신업을 통해 가지고 법망을 깨겠다고 하는 거니까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이 다 아주 노발대발하고 이제 바깥 뒤집어진 거거든요. DM은 유사수신업이고 그거는 CMA하고 똑같은 거다.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 정부에서는 의회도 그렇고 굉장히 부정적이었다가 그 다시 디지털 화폐가 이제 여기저기서 뭐 개발되는 그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다시 이제 그 리브라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그런 스탠스로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름을 바꿔서 뭐 DM으로 하고 이런 흐름으로 다시 바뀐 거 아닌가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리브라하고 DM의 차이는 비즈니스의 영역이 다른 거죠. 처음에 리브라로 할 때는 세계 각국의 모든 페이스북 가입자로부터 자국 통화로 돈을 받는다. 그걸 칵테일 해가지고 투자를 해서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한다. 그게 IMF가 SDR을 관리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결국 세계 경제 규모에 따라서 각국의 분산 투자를 하면 가장 환율이 안정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 보면 뭐 페이스북이 뭐 IMF가 되겠다는 거야? 뭐야? 하고 미국 의회가 긴장을 했다가 그거 다 포기하고 미국 국내에서 달러를 맡기는 사람에 한정해서 그거를 전자상거래에 편하게 하겠다고 하니 그거는 CMA거든요. 달러를 받아서 달러로 운영하니까 그거는 결국은 약간의 허용의 여지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좀 바뀌었군요.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DM이 됐든 리브라가 됐든 그것은 블록체인 기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파이낸스라는 별도의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니까요. 그거는 신기술하고는 또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운용을 할 때는 블록체인 기술을 거기다 넣어서 그 기반으로 해서 그 화폐 아무튼 뭐 여기서 얘기하는 DM을 갖다가 운용하겠다. 뭐 자금 운용이니까요. 결국은 뭐 몇십 년 된 전통적인 이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포트폴리오 다변화라든지 뭐 장단기 만기 분산이라든지 그때 들어가는 기법들은 금융 기법일 거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사람을 더 뽑는다면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을 아마 뽑게 될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금융업을 하겠다는 말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든 게 스테이블 코인하고 DM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CBDC라고 해가지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지금 뭐 거의 이제 유통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동계 올림픽 때는 이제 그걸로 뭐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이제 중앙은행이 만드는 CBDC 같은 경우도 그 이제 실용화되면은 막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것 같거든요. 당장 중앙은행에서 직접 개인하고 직거래가 되니까 중간에 있는 상업은행들부터도 설 자리를 잃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보시기에는 이 앞으로 뭐 전개될 수 있는 방향이 어떨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를 짚어주셨는데 제가 항상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CBDC를 발행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CBDC를 발행하는 의미가 무엇이고 어떤 임팩트를 가져올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CBDC의 필요성부터 먼저 이제 CBDC를 왜 발행하게 됐는가 그거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스웨덴하고 핀란드 같은 데는 땅에 비해서 인구가 너무 적고 눈이 많고 그래가지고요. 식당 주인한테 현찰로 주면요. 식당 주인이 그거 식당에도 놓고 가기도 뭐하고 은행에 가서 입금을 하고 퇴근을 하자니 차 몰고 1시간 가가지고 이런 고민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웨덴에서 그러면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종이돈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수요를 갖고 있는 나라가 있고요. 스웨덴은 지금 그래서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지금 화폐 발행 잔액이 계속 지금 코로나 위기인데도 발행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쓰기 싫어가지고 귀찮아가지고 사람들이 안 받아요. 식당 가면 현찰 주면 아주 싫어합니다. 100달러 되면 한 90달러만 쳐줄까? 그 정도로 안 받는 나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리페이나 위챗 같이 예. 독점 재벌이 거의 선불 카드 시장을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도권으로 끌고 공공 분야로 끌고 와야 되겠다 하는 재벌 정책 차원에서 CBDC를 하는 나라가 있고요. 예. 뭐 태국이나 이제 이런 나라들은 그 관광객들이나 자기네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현찰이 이제 귀찮아져가지고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데요. 여기는 IT 기술이 발달하지도 않고 금융업도 발달하지 않으니까 네. 국민들이 카드를 한번 긁으면요. 그 정보가 말레이시아나 런던까지 갔다 옵니다. 예. 그러니까 자국의 고객 정보가 외국한테 다 노출이 돼서 예. 이거는 종속되는 거다. 외국의 경제력이 종속되는 거다 해서 네. 그 정도로 사람들이 현찰을 갖고 다니기 싫으면 네. 중앙은행이 직접 비물질적 형태의 CBDC를 발행하겠다. 예. 그렇게 되고 있고요. 나라마다 그래서 CBDC를 개발할 그 이유하고 배경은 좀 다릅니다. 예. 근데 그러면 CBDC를 중앙은행이 발행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예. 그러면 아주 쉽기는 조폐공사만 없애면 돼요. 그러면 국민들이 현찰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송금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PC나 스마트폰으로 계좌 이체를 하거나 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건 국민들 사정이고 한국은행 끝 이렇게 돼버리면 그거는 국민들 생활이 편리해지는 건가요? 불편해지는 걸까요? 뭐 현금 쓸 때도 있으니까 조금 불편해지겠죠. 예, 불편해지겠죠. 그걸 CBDC로 볼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서 중앙은행이 일반 기업이나 개인들로부터 돈을 받고 네. 그거를 근거로 해서 CBDC를 발행하면 물질적 형태의 뭐 세종대왕하고 신사임당 그려진 그림이 지구상에서 줄어들고 그다음에 CBDC가 늘어나게 되면 중앙은행이 드디어 상업은행하고 비슷하게 일반인들을 상대하게 되는 것인데 네. 그거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은행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죠? 예. 중앙은행이면서 상업은행 업무를 네. 했는데 예. 그것은 중앙은행 제도의 후퇴이고 상업은행 입장에서 보면 예금 고객을 중앙은행에다가 큰형님한테 뺏기고 나머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은행채, 채권을 발행하거나 CMA나 MMF 같은 걸 발행을 해서 투자 자금을 모집해서 그걸로 투자를 하는 거가 되니까 예. 상업은행이 사라지고 예. 증권사만 남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겠죠. 예. 이거는 은행이 없고 증권사만 남는 그런 사회는 좀 위험해지거든요. 금융위기에 굉장히 네. 충격에 약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있죠. 네. 빅브라더가 생겨가지고 그렇죠. 국민들이 어디서 예. 뭘 쓰는지 예. 이거 다 알고 데이터가 다 국가로 가니까 중앙으로. 뭐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CBDC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제도의 문제다. 예. 그리고 원칙의 문제다. 그래서 이건 중앙은행이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입법 과정에서 굉장히 고민할 게 많다는 결론을 CBDC 연구를 제일 먼저 시작한 스웨덴이 첫 번째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가만히 보니 이건 우리 수준을 넘는 것 같으니까 그 스웨덴 의회에서 헌법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헌법이 안 된다면 법률을라도 고쳐주십시오 하고 지금 제안을 해놨습니다. 이게 아마 각국이 CBDC를 연구하다 보면 이제 다 거기서 이제 벽에 닥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법의 문제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국하고의 예. 지금 그 무역 패권 경쟁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의 부가 이제 해외로 유출되는 거에 대해서 국도로 이제 민감해하고 있고 또 지하 경제 규모가 상당한데 그거를 또 통제하고 싶은 또 그런 유혹도 있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예. 가장 앞서서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설명도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그 중국 인민은행 그 개발을 담당하는 사람하고 제가 국제회의에서 여러 번 만나봐가지고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뭐 자세한 얘기는 일단 안 해줘요. 중국 사람 특유의. 네. 근데 제가 만났을 때 그 얘기는 했습니다. 그 알리페이나 위챗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은 중앙은행이 교통카드 사업하는 거다.
그런 거 아닙니까? 돈 받아가지고 충전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쓸 수 있는 거. 정확하게 똑같은 사업을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는 잘 안 알려졌는데 1991년에 핀란드 중앙은행,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눈이 많고 그래가지고 전철 쓰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핀란드 정부가 그 당시에는 이제 중앙은행이 그 당시에는 블록체인 기술도 없었으니까 우리나라 교통카드하고 똑같이 그 충전해서 쓸 수 있는 화폐를 만들었었어요. 체크카드인가요, 그러면? 예, 체크카드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중앙은행이 그럼 은행업 하는 거고 교통카드업 하는 거네 해서 의회가 침을 놔가지고요. 그 포기했어요, 3년 만에. 이제 중국인민은행은 옆에서 침 놓는 데가 없으니까 그냥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거는 중앙은행이 교통카드 사업하는 거라서 다른 나라 중앙은행이 본받을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 미국을 포함해서 많은 중앙은행들이 CBDC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중국의 뭐 위안화의 도전이니 뭐 중국 CBDC에 대해서 열등감이나 아니면 초조함을 느꼈다. 그거는 아니고요. 중국 인민은행은 그 알리페이나 위챗을 한번 통제하겠다는 그런 거고요. 그 자체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로 좋은 모델은 아닌 것 같아요. 서방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제가 몇 년 전에 금융결제국장 할 때부터 연구를 시작했는데 기술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을까? 뭐 추가해야 되는 일들이 어떤 거에 있을까 하고 자 프로세스를 분석해보고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금년 말까지 어느 정도 테스트가 끝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 작업은 국회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되면서 조금 다른 생각이 좀 드는 게 어쨌건 이 어떤 지급, 결제 요 시스템에서 전자화되면서 굉장히 빨라지고 또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과거의 어떤 기존의 어떤 체제에 따르면은 중앙은행이 있고 은행이 있고 하는 업무가 분명히 어떤 지급 준비금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영역이 있지만은 그 어떤 기술의 발전에 의해 가지고 또 블록체인 기술도 나오고 하면서 이런 생기는 어떤 암호화폐 또 비슷한 디지털 화폐의 영역이 분명히 확장되고 있는데 그걸 계속 기존의 어떤 시각으로 약간 이거는 의미 없는 거다 또는 이거는 위험한 거다라고만 볼 시에는 이런 기술 발전에 따라서 자연히 생겨난 이 영역을 포괄을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다른 의견에 대해서 입장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신선한 시각으로 기술의 발전을 그게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기술의 발전을 기존 제도 시스템에서 흡수할 때는 고민을 해야 될 게 많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나 이런 IT 업체들이 금융업의 허가를 받고 들어와서 더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환영을 하고 그거는 정치권에서 또는 정부가 해야 될 그 진입 장벽의 문제가 아닌가. 우리 인터넷 은행 2개 생겨가지고 얼마나 지금 편리해져서 좀 송금하고 지금 축의금하고 조의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5년 전하고 분명히 달라진 거 아닙니까? 또 그런 식으로 진입 장벽을 낮추면 어떤 또 새로운 혁신이 있을지는 모르는데 그거는 이제 결국은 진입 장벽의 문제지 이걸 좀 다른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책 안에 내용을 좀 들어가 보면요, 이제 그 화폐 수량설 이야기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통화량이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뿌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통화량이 늘어나면은 인플레이션이 온다. 이게 화폐 수량설의 기본 말하자면은 원칙 내지는 개념인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돈을 많이 풀었고 엄청나게 유동성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는 그렇게 심한 것 같지 않거든요. 왜 그런가요? 하나 더 좁히면 금융위기 때에도 많이 풀었는데 지난 10년간 오히려 저물가 아니었습니까? 그걸 알면은 노벨상 받지 않아요. 근데 화폐 수량설 자체는 저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부터 별로 믿지는 않았어요. 화폐 수량설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알렉산더 대왕 시절까지도 올라가고 최소한 그 지리상의 발견이라고 하는 15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상한 이유로 저 신대륙에서 은광이 발견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다 뛰거든요. 한 200년 동안. 우리 조선, 그게 그 영향이 조선까지도 미쳐가지고 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건 어느 왕의 잘못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은의 양이 늘어나서 그 물가가 뛰는 것 같다 하는 거. 가격혁명이라고 하죠. 예, 가격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화폐 수량설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자리를 잡게 됐는데 그때는 생산성의 향상하고 인구의 증가가 아주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미미했기 때문에 거의 픽스돼 있고 오로지 화폐량하고 그 물가만 보니까 화폐 수량설이 맞는 것 같아 보였는데 지금 와서 보니 전 세계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동구권의 노동력이 와장창 이 자유진영으로 넘어와 가지고 우리가 한 20년 동안 소위 평화배당이라는 그 냉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뭔가 경제가 잘 돌아가고 돈을 풀어도 뭐 인플레가 안 되는 아주 좋은 그 골디락 그 경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누렸었듯이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다른 제3의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구가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구가 똑같아야지 물가가 오를 텐데 써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인구 감소가 있겠고요. 우리가 또 모르는 건 모르지만 다른 건 모르지만 그 20세기 초반에 전기나 뭐 20세기 후반에 컴퓨터처럼 지금 다른 생산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 실제로 생산혁명이 일어나니까 지금 그 고용 없는 성장이란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겹쳐서 화폐량하고 물가의 관계가 그 관찰된 두 개만 놓고 보면 지금 미스매치가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변수가 딱 한두 개밖에 없었는데 지금 변수가 워낙 많이 늘어나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지금 뭐 인류 사회가 한 200년 동안 의존해왔던 또 이제 석탄 이게 이런 에너지가 줄어들고 이제 친환경 쪽으로 가고 그러니까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그 화폐량 갖고 물가를 설명하는 데는 계속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은행에 몸담고 있지만 물가 안정은 그렇다고 물가를 돈 막 풀자는 건 아니고요. 물가 안정 플러스 알파를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제가 약간 좀 액티비스트 쪽인데 그리고 이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그 일단 정부에서는 이제 재난지원금을 갖다 이제 풀겠다고 하고 있는데 또 통화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은행에서는 그 연내에 기준금리를 또 2차례 인상하겠다. 사실 돈을 풀면서 또 긴축을 갖다 한다는 게 서로 이게 충돌되는 개념인데 지금 국장님 보시기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양쪽이 다 집행이 되더라도 뭐 문제는 없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교과서적인 답변밖에 못 드릴 것 같은데요. 일단 세상은 단순한 게 아니라서 그리고 또 중앙은행은 독립성이 있다는 얘기는 뭐 정책 조화도 중요하지만 각자가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서 한쪽에서 돈줄을 쥘 때 한쪽이 풀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각자 도생이란 말도 있으니까 그걸 뭐 자연스럽게 볼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처럼 그 위중한 시기에는 그 2인 삼각 경기도 필요하다. 2인 삼각. 아까 말씀하셨던.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얄마르 샤흐트가 왜 경제부총리와 중앙은행 총재를 같이 했겠습니까? 그 시대에 독일이 1차 세계대전의 배상금 문제를 다 해결하면서 뭐 전쟁으로 간 건 불행하지만 산업 발전을 하고 아우토반을 닦고 이러려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합이 필요하다 했기 때문에 그 두 중요한 자리를 한 사람이 맡았었던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 양 기관이 한번 자주 만나서 간담을 아주 간담 상조하면서 이렇게
진지하게 정책 협의를 아마 하고 있을 거로 저는 보고 있는데, 예. 뭐, 그런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그러면 뭐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좀, 꼭 같이 가야 되는 것도 정답이 아니고, 제멋대로 가는 것도 정답이 아닌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좀 약간 기재부에 대해서 좀 쓴소리 하신 건데, 그 지난번 주에 발표한 글을 보니까, 그 디지털세하고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도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기재부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발 기재부가 제 얘기를 듣고 좀 각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은요. 뭐 그 자체는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바하마나 케이만 군도 같은 조세 회피처를 없애서 그 각국이 법인세 수입을 제대로 받겠다고 하는 그 장치를 마련하는 거니까 그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디지털세는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2016년에 트럼프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당선됐을 때 유럽이 기분 나빠가지고 그때 시도했던 게 이제 디지털세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뭐 페이스북 이런 데다가 세금을 매기겠다. 저 플랫폼 산업의 특성상 한 푼도 프랑스나 영국에다가는 안 내고 그 고객들한테 저 돈만 받아간 다음에 세금은 미국에서 내니 이런 법이 있느냐 해가지고 이제 유럽 국가들이 세금을 매기려고 하다가 미국이 잠깐 그 디지털세를 좀 중단하고 우리가 지금 이걸 좀 큰 차원에서 얘기를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구글, 아마존, 애플은 저 페이스북 이런 데는 서비스업이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제조업이잖아요. 아니 술집 주인이 세금 안 낸다고 술병 만드는 놈한테 세금 매겠다고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에 그것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전혀 다른 논리인데 술이라는 공통점 말고는 아무것도 같은 게 없잖아요. 디지털이라는 말만 붙여놓고 난 다음에 삼성전자한테는 세금을 걷겠다고 그런 거는 공정하지가 않다. 그 논의 과정에서 전형적인 다국적 사업 유럽의 금융업하고 미국의 석유시추업은 빠졌어요. 미국은 다 해외 나가서 저기 땅 파가지고 돈 벌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디지털이 아니니까 뭐 세금 안 내고, 금융은 디지털이 아니니까 세금 안 내고, 삼성은 디지털이잖아. 그러면 제가 세금 이름을 바꿔라. 그냥 글로벌 텍스라고 하자. 거기에 선진국이 말장난으로 붙인 이름에 놀아나면 기재부가 지금 이 중차대한 시국에 뭔가를 좀 놓치는 것 같다. 디지털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싫은 소리를 좀 했습니다. 지금 우리 장관께서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 있던데.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좀 모르겠습니다. 그 구글이나 그 페이스북에 우리가 세금을 거둘 수 있다는 측면만 보는데 우리 기업이 나가서 코피 터지고 들어오는 것도 생각해야죠. 그리고 삼성이 외국에서 세금을 내면요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 따라서 한국이 덜 걷습니다. 그렇겠네요. 그 기재부가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해서 제가 한번 그런 면도 제가 혹시 조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게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좀 뭔가 좀 사기당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술집 주인이 세금 안 낸다고 왜 술병 만드는 사람이 세금을 냅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화폐, 금융, 경제 현안을 주제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좀 더 이 분야 여행을 계속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 독자들 중에서 이 금융 오디세이 이번 달 말에 출간하니까요.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차현진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